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원의 CMS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을 사랑해주시는 100만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요,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 8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대한민국 1편, 다음 시간 2편인데 저희가 지금 벌써 이 8번째 공산주의 관련해서 내용을 했는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저희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 건국의 아버지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고, 우리 해방 후 1946년 미 군정청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국민의 78%가 사회주의나 또는 공산주의를 찬양했다. 오케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무지한 국민들을 설득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그 몰아냈던 공산주의 잔재 세력들, 남로당의 뿌리들이 남아서 이 100년 동안 이 힘겨운 싸움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다 몰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뿌리들이 남아서 정권까지 창출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삼켜서 저 북한과 중공에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변형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고 막 그러는데, 코비드19 이제 변형 바이러스, 공산주의 변형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동성애 그리고 남녀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신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낙태 뭐 등등 여러 가지 공산주의 변형 바이러스들이 지금 대한민국 갉아먹고 있습니다. 원조 막시즘뿐만 아니라 원조 공산주의에서 뭐 이제 네오 막시즘, 새로운 막시즘, 새 공산주의, 그리고 문화 공산주의, 그리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늘 우리가 강의했듯이 김치가 파김치, 물김치, 나박김치, 동치미 다 한다고 하지만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김치다. 공산주의가 아무리 형태를 바꾸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어떤 철학의 형태를 띠는 것처럼 가장을 해도 공산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영원한 죽음, 사단이 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됐는지, 어떻게 해서 기독교 문명 위에 이 건설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세계 힘의 축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하나는 시장경제고, 하나는 한미동맹인데, 이 세 개 다 기독교 기반입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죠. 기둥이 대한민국 건국할 때 네 기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기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둥은 세 개고, 방금 성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근처의 기초공사가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께서요, 우리 1946년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그 3년 사이에, 대한민국 건국까지 3년 사이에 공산주의와 어마어마한 치열한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공존이란 없습니다. 천연두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과 어떻게 같이 산다는 말입니까? 나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 여기는 데들리 바이러스가 죽음의 바이러스라 생각하고 퇴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한 바이러스. 그리고 외국에서는 우파들은 CCP 바이러스. Chinese Communist Party as 바이러스.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해아래 새 것이 없고 그 바이러스가 그놈들이 만들었으니까 최근에 그런 유튜브가 나오고 있죠. 영국이라든가 이런 전략연구소 이런 데서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 인조된 합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유튜버들이 방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은 공산주의고 반은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어서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염병과 싸우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전례 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 좌파, 중도 우파라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공산주의가 이 데들리 바이러스, 죽음의 바이러스인데 여기서 어떻게 중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반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반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반신불수지. 그거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중풍 환자 아닙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전체가 감염된 거예요. 반은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고 아마 그건 가능할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몸을 두 동강 내면 한쪽은 죽은 거니까 바이러스가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번식을 못하니까 거기는 바이러스가 없고 한쪽은 두 동강 내서 펄떡펄떡 뛸 때까지는 반은 살아있을 때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는 게 구한화사 와가지고 얼굴이 반은 죽어버리고 근육이 반은 살아있고 그런 건 뭐 한두 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공산주의는 중도란 것은 없는 거예요. 중도 좌파, 중도 뭐 우파 이거는 중도란 것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의 용어 전쟁에 휘말리는 겁니다. 착취자와 피착취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로 딱 두 종류만 공산주의자들은 나누기 때문에 중도라는 건 없는 겁니다. 중도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포섭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본인들이 나는 공산주의의 포섭 대상이다 라고 만천하에 선언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로 확 땡기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힘든 사람들 아니야 우리 편 안 해도 돼 뭐 요까지만 와 요까지 먹으라고 해놓고 어느 순간 슬금슬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먹히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그렇게 먹혔습니다. 자 1919년 우리가 해방 전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1919년 3월 1일 날 전국에서 이제 3.1 만세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대한국민의회, 뭐 신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고려임시정부, 간도임시정부 쭉 많이 생겼는데 1919년 4월 23일 날 생긴 한성정부로 이 모든 임시정부들이 통폐합이 됩니다. 통폐합이 돼가지고 근데 서울에서 활동을 하기가 힘드니까는 이게 이제 상해로 옮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해 임시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919년 9월 11일 날 생겼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하는데 지금 앞전에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다가 한성정부로 통폐합된 그 상해 임시정부는 그거는 사실은 생겼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죠. 우리가 기념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4월 11일을 이 상해 임시정부 뭐 건국 기념일이다 해가지고 기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역사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상해 임시정부를 정부 건국일로 이렇게 지정한다면 거기에 나온 임시 헌장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 그럼 성경적인 국가관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하면서 단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빨리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독립운동의 두 방향을 보면요. 무장투쟁론이 이동희고 외교 독립론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1918년에 이동희가 한인사회당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먼저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사람을 레닌한테 보냅니다. 1920년 1월 달에.
4월 달에 그 자기 사람을 보내요. 1920년 4월 달에. 그래가지고 돈을 1차로 40만 루블을 받아오고 2차로 200만 루블을 받아오다가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납니다. 돈을 빼앗기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제1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제2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인데 지금 가격으로 뭐 가치로 환산을 하니까 3,0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라 그다음에 중경으로 이동까지 하면서 했을 때 정말 돈이 임시정부는 하나도 없어서 그 김구선 선생님 어머니가 뭐 그 시장통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만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맨날 장개석이에 만나게 해달라 해서 어마어마한 차관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왔냐? 이런 자금 탈취. 공산당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와야 될 자금을 자기들이 다 그냥 탈출을 해서 자기 조직을 키우면서 써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1921년 5월달에 생기고 여운형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1921년 10월달에 생깁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핵심 인물은 이동희, 박진순, 김립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또 선교사님의 제자들이었고 김립이 그 1차 탈취 사건의 주범되죠. 그게 1차인가요? 뭐 2차인가요? 나중에 죽어요. 하여튼 죽어가지고 사설되죠. 그 이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핵심 인물이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단야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선교사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그 스탈린도 신학대학 다녔다더라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인본주의, 마르크스 휴머니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김일성이도 자기 외갓집이 어머니가 강반석 그 기독교인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바로 공산주의에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그래가지고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여운형, 김규식, 현순 등 52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또 충성맹세를 합니다. 충성맹세를 하니까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하죠. 야,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래가지고 1922년부터 27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 당사자도 없는데 탄핵을 시켜버리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개헌을 하고 김구 선생님이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뭐가 없어지냐면은 그 1921년 6월 달에 그 대한독립군단 3,500여 명을 26년이죠. 아니 21년 21년이었습니다. 21년 6월 달. 6월 달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대한독립군단 3,500명을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야 우리가 뭐 자금 대주고 뭐 할게 해가지고 러시아에 스보보드니 영내로 스보보드니로 오라고 해가지고 자유시로 불러들여서 다 이제 무장 해제를 강제로 시켰죠. 뭐 또 참살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920년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이 임시정부도 해체시키고 무장 세력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친미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자들 독립군대 다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김구 선생이 그 과정에서 이제 주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되느냐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러므로 잃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국이 있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무장 세력이라든가 조국을 위한다는 이런 게 없는 것이죠. 그죠. 오로지 공산혁명만이 자신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면요. 신인 일치로 중회협응하야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서문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그것도 문재인이 대한민국 건국일로 잡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으면 그대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탄압하면 안 오히려 돼요. 교회를 탄압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시헌장의 1조에 보시면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민주공화제 전부 다 파괴해버린 거 아닙니까? 삼권 분립을 다 마비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독재로 가고 있죠. 독재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7조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나라라고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러니까 임시헌법 제7조에 명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우주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 이 나라 이 땅이고 그게 우리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6.25 때도 살아남게 된 거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누구죠 국회의원 그 안민석 의원이 애국가를 없애자고 한 거 아닙니까? 얘들은 그 사탄의 집단이거든요. 공산주의는 조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애국가를 잃든 조국을 잃든 그 조국이 말고 우리의 조국을 잃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교수 조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사오고 중국에 수백억 달러를 갖다 바치는 거죠. 그 패널은 전체가 100%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하면서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북한 지역에 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무기, 즉 핵무기의 제조 능력을 없애버리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산에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그 수십조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십만 개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반대했을까? 공산주의 실체를 제대로 본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1923년 3월 달에 태평양 잡지에 이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쓰십니다. 원래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 체계가 이게 공산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가 담보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는 뭡니까?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개인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소외계층의 해방을 위해 계급투쟁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하는데 거기는 개인도 없고 개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조국도 없고 민족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그 공산주의 그 활동, 레닌의 자금을 받아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남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남노당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김성주가 가명을 김일성으로 바꾸고 또 북한 공산당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싸웠다. 일본하고 싸우긴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소련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소련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그런데 뭐 우리 국민들은 깜짝 속아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일본하고 싸웠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없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맞겠네. 그래가지고 1946년 미군 정청이 조사를 하니까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인구의 78%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 민족이 78%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역전시키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더욱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추진했던 부분도 좌우 합작 정권을 했으면 만약에 그대로 추진을 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론이 78%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유럽에서 본 것처럼 대한민국은 붉게 공산화가 됐었을 것이고
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정은이 체제 하에서 오손도손 굉장히 이제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확하게 실체를 알아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막아낸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라는 걸 알게 된 맞습니다. 거죠. 자,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는데, 자,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이제 건국입니다. 3년 동안에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해방됐을 때 이제 사진인데, 정말 감격스럽죠.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해방 3년 후 건국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슨 일이 생겼을까? 자,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또 한반도를 분할 점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군이 갖고 있었던 그 무기들을 다 빼앗고 일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니까 야 38도선 위쪽은 소련이 해, 38도선 남쪽은 미국이 하겠다. 일본군의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이런 합의가 됐는데, 사실 이제 일본을 막기 위해서 소련을 이제 태평양 전쟁에 끌어들이는 그 대가로 사실은 이 미국에서 38도선까지 양보를 했는데, 실제 소련군은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38선 이남까지 진주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38선 이북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정말 굉장한 실수를 미국이 그때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좌우 합작, 이제 공산주의 좌우 합작의 그런 여론들이 막 생깁니다. 그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좌파라 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로 보면 되시고, 우파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찬성, 그 외에 민족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파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열풍이 막 부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산주의 실체를 몰랐어요. 미국은 몰라가지고 공산주의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드로 윌슨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이제 전 세계가 공산주의화 될 거라고 이제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나치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이 미국이 41년부터 45년 9월까지 소련의 군수 물자를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합니다. 항공기가 14,834대, 전차 13,000대, 트럭 42만 7천대, 지프 5만 대, 철강 200만 톤, 상선 95척, 95척, 양곡 899만 톤,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고, 탱크도 이제 우리 저기 체리 뭐였습니까?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 T-38. 그 전차가 싸웠던 그 탱크도 소련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친소련 정책을 펴는데, 이게 이제 좌우합작 정책입니다. 좌우합작 정책. 자, 점점 속도를 내는 소련의 소련은요, 그 앞전에 러시아가 이 극동까지 오게 된 거는 얼지 않는 항, 부동항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영국하고 싸우다가 이 극동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저 블라디보스톡도 이게 차지하긴 했는데, 더 남쪽에 인천항, 뭐 진주, 뭐 부산, 마산, 뭐 제주 이런 데 항구를 얻고 싶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여순항을 처음에 차지했었죠. 위순항을 차지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삼각간섭으로 물러나게 된 건데, 하여튼 이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그 북유럽 쪽에 그 발틱 해가 있어요.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로 둘러싸인 이 발틱해에는 완전히 이제 서유럽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흑해 지역은 터키를 지나야 되는 터키 길목만 막아버리면 러시아 함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가면 우리가 함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해서 동쪽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오게 된 건데,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뜻 자체가 블라디 하면 이제 점령하라, 보스톡 동쪽을 점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게 바로 이 연해주 지역을 기어이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김일성이가 그 스탈린은 원래 이쪽에 참전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야, 이거 얼지 않는 항구 줄게, 뭐 제주도 뭐 이런 데 한량해 줄 테니까 하자고, 전쟁하자고 꼬신 거죠, 뭐 막말로.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제 쭉 참여를 했는데,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1922년 12월 30일 날 생겨가지고 1991년 12월 26일까지 69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완전히 사탄의 제국으로 이제 물들인 겁니다. 예. 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막아내고 그 한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파랗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극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버텨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화가 되는데 이 나라들이 사실은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이 독일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이제 짓밟힌 독일의 이제 식민지가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의 이 독립 전쟁을 할 때 독일의 적국이었던 러시아 세력에 그냥 손을 잡았던 것뿐입니다. 그죠. 예, 독립하려고. 그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좌우합작 정권을 좌우합작 세우면서 완전히 공산화가 돼버리는데 지금 극동적에서 이제 일본군하고 싸웠던 게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야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할 테니까 야 우리 밑에 러시아군에 소속돼가 싸워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부하니까는 우리 민족의 대한 독립군은 3,500명을 숙청을 해버리고 몰살시켜버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없애버리고 지금 그걸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이제 스탈린이가 김일성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북한을 공산화하라. 1945년 9월 20일 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북한의 체계적 공산화가 시작되는데 1946년 2월 8일 날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위원장이 김일성이고 그러니까 46년도에 공산화를 위한 행정 조직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남한은 일치된 의견 없이 갈팡질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합작 공산주의 이런 의견도 또 막 퍼지기 시작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미 남한에 들어와 있던 그러니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박헌영이가 대한민국에 이제 숨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되자마자 이제 마음대로 이제 조직들을 동원해서 남한을 거의 이제 그 사회주의화 조선인민위원회 뭡니까? 인민위원회. 하여튼 이건 전부 다 조직해서 완전히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찰나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앞전에 공산제국주의의 100년 전쟁 1편부터 쭉 보셨지만은 그 수없이 많은 간첩들, 좌익 세력들, 그리고 민족 지도자를 위장해 있던 그 상해 임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남로당으로 바뀌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소련의 지령을 받아가 온갖 테러를 다 하고 요인도 암살하고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 북한은 이제 소련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아예 조직이 다 만들어져서 남한에까지, 남로당에게까지 지령을 내리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그 남한에는 아무런 조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45년 10월 16일날 귀국하셔가지고 10월 20일날 이제 미 군정청 앞에서 서울연합군 이제 환영회를 또 하시는데 이때 이제 비로소 나온 구호가 이제 반공, 반소 이런 이야기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비로소 이런 이 반공, 반소 라는 이런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그 김규식, 박헌영, 영운영 이 사람들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상황이었죠. 좌우합작, 좌익 세력 그걸 이끌고 있었고 그리고 45년 12월 16일에서 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있었는데 여기 삼상이라면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상 그러니까 이제 어니스트 베빈 영국이고요. 바체슬라프 몰로토프 소련, 제임스 번즈 미국 여기에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또 회의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미국의 안은 남북한의 행정을 통일하고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한 5에서 10년 동안 4개국이 공동으로 신탁 통치를 하자. 그리고 신탁 통치 기간 동안 통일된 독립정부를 설립을 하자. 이런 안이었고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 설치하고 임시 통일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신탁 통치를 하자. 5년 동안 4개국이 공동으로 통일된 독립정부를 설립하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남북한의 행정을 통일하자였고 이쪽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집어삼키려고 슬슬슬슬 이 냄새를 향을 피운 거죠. 행정통일로 38선 봉쇄로 인한 분단을 정지시키고 신탁 통치와 독립을 추진하자. 이게 미국이 아니고 소련이 하는 38선 봉쇄로 인한 분단을 지속하면서 미속 공동위원회 중심으로 독립을 추진하자. 그러니까 소련을 야 분단을 계속하자 하면서 우리가 남과 북이 따로 뭐 봐가면서 독립을 분단 추진하자. 지속하면서 다 삼키려고 했던 거고요. 예. 미국은 순진하게 행정을 그 통일하고 분단을 정지시키고 이제 신탁 통치와 독립을 추진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 순박했던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모스크바 삼성회의 결정 사항이 뭐냐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5년 동안 연합국 미, 영, 소, 중국입니다. 중국이 위임 통치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은 이제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중국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모스크바 삼성회의 결정 사항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탁 통치라는 게 좌우합작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반대했고, 그리고 김구 선생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1946년 4월 15일부터 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유세를 하면서 좌우합작과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하셨네요. 자, 그런데 이제 좌파들, 여운형과 옆에 김유시 이런 사람들은 신탁 통치 찬성한다. 좌우합작 임시정부 신탁 통치 좌우합작 임시정부 반대한다. 처음에는 또 다 초창기엔 다 반대했죠. 반대하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바뀌어요. 소련의 지시를 받은 그죠. 소련의 지시를 받고 좌파들은 바로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탁으로 돌아서죠. 예.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수없이 많은 간첩들이 활약을 한 거죠. 자, 1차 미소 공동회담이 1946년 3월 20일 날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임시정부 구성 문제를 가지고 또 막 이제 회의를 하는데 소련은 신탁을 반대하는 우익은 임시정부에서 제외하자. 반탁하는 세력은 배제시켜야 된다. 예, 미국은 좌우합작 세력과 우익 모두를 임시정부에 포함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에 가셔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단의 발언을 하시는데 이게 야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하자. 왜 이 당시 벌써 그 북한은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대응하는 과도정부를 세워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을 몰아내고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이제 대대적인 우리 정말 정부가 세워지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좌우합작 공산주의와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분단의 이 주범이라는 이런 오해를 사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싸운 세력이 이제 세 가지 세력입니다. 일단 남한 내에 좌파, 남한 내 이제 이 좌파들, 그 다음에 북한의 공산당, 북조선 남로당, 그 다음에 북한 세력, 그 다음에 이 미소공동위원회,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이제 대처하면서 이게 세웠던 거예요. 물론 이 남한의 좌파 세력에는 그 외에 이제 한독당 세력까지, 우파 세력들까지도 같이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평정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는 이런 건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혼자 세운 겁니다. 무슨 뭐 우리 좌파들이 야 국민이 세운 거지 뭐 이승만 박정희가 한 게 뭐냐 그러는데, 대한민국을 이 역사를 보시면요 전부 다 우리 좌우합작 찬성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성했다고. 그거를 반대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거는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지금 아오지 탄광에 가 있거나 가가지고 여러분 정은이 밑에서 지금 열심히 정은이 던져주는 몇 톨 안 되죠. 그죠. 뭐 옥수수 강냉이 뭐 털어먹고 북한군 인민군 간부들조차 현재 이제 배급이 다 안 된다네요. 참. 아니 지금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장성들 차량을 털어먹는데요. 뭐 그러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1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그 다음 시간에 2부에서 저희가 또 그 다음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지금 계속 이런 역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를 갖다가 구글에서 광고 부적합 채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모든 광고 수익, 슈퍼챗, 뭐 그리고 뭐 유튜브 멤버십 회원 뭐 이런 거 다 수익을 100%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지금 진자유 TV 먼저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우파 유튜버들이 이렇게 힘들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부적절을 하게 되면 광고 수익을 돈 10원도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파 유튜버들은 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하려면 얼마나 편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람도 써야 되고요. 이런 부분 다 비용인데 그렇게 재정난들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유료 회원으로 월 2,000원부터 시작됩니다 해서 기존 유튜브 멤버십 이용해 주시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우리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든가 기독자의 통일당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빠른 소식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고 5,000원 뭐 만원 여러분 17번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유해 또는 증오성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유해성 컨텐츠고 이게 증오 컨텐츠입니까? 아니 김일성 회고록은 마음껏 팔아먹으면서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좀 저희 17번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월정기 후원 CMS 1877-0248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주소 URL을 저희가 게재를 해놨습니다. 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010-6832-0325 010-6832-0325로 안내 전화를 문의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조금씩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힘내서 이런 좋은 스튜디오에서 또 이 좋은 역사 방송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 게재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방송 못 보셨던 분들은 가족분들하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도 저희가 게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방송을 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널리 퍼뜨려주시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